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6.13 재보궐선거 규모가 10곳 이상에서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미니 총선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의원직을 포기하면서 공석이 된 노원벽,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의원의 송파을처럼 현재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는 지역구가 나올 경우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지역구를 포함하면 내년 재보궐선거가 전국적으로 최대 10곳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급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 6월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 향방에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농단의 일원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로 인해 법조계에서 플리바게닝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간 특검 복덩이, 특검 도움조 불리며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장시호 씨. 그 때문인지 지난달 검찰 역시 장 씨에게 법정 하한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이로 인해 국내법의 유죄 협상 제도인 플리바게닝이 사실상 적용됐다는 평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와 달리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장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럼 과연 장시호 씨로 인해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플리바게닝은 무엇인지 잠시 후 두 분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주취 감경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형법 제10조 2항의 내용인데요. 보통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출 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다고 처벌을 줄여주는 것이 국민 다수의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는 데다 독일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그 외 국가에서도 술을 마셨다고 봐주거나 형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없어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술을 마셨다고 범죄의 형량을 감경해주는 현행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축적해온 방대한 사건 관련 자료를 빅데이터 기술로 수사에 본격 이용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정부로부터 총 연구개발비 52억 4천만 원을 배정받아 서울대 통계연구소와 전문업체가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클로는 그간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형사사법 포털에 입력한 수사 결과 보고서 중에서 범죄 사실 부분을 빅데이터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범죄 발생 시간대, 지역, 피의자와 피해자의 특성, 범죄 도구, 범행 양상, 범행 목적 등 100여 종에 이르는 정보가 담긴 보고서에 기록된 단어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범조화한 뒤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진 클로. 클로가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특정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거 발생한 유사 사건을 신속히 검색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면서 검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부여받던 세무사 자격이 앞으로는 박탈되게 됐습니다. 최근 국회는 본회의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는데요.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저와 함께할 두 분의 변호사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변호사분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법률 용어 중에 순수한 우리말보다는 뭐 어려운 한자어라든지 아니면 외국어들, 영어들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하시나요? 뭐 특별히 공부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단어 같은 경우는 익숙치 않아서 예. 어렵게 여기시는 것이지 사실 뭐 익숙하게 자꾸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판례나 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한 공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이성훈 변호사님보다는 양 변호사님이 후배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지요? 그래야죠. 왜냐면 이게 사실 낯선 게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처음에 법률 용어 접했을 때 너무 이렇게 입에 안 붙는 느낌인 거예요. 평소 맞아요. 잘 안 쓰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해서 반복해서 익숙하게 해야죠. 아, 그렇군요. 저도 이슈 프리즘을 좀 더 꾸준히 잘 진행을 해서 익숙해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간 브리핑에서 이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이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플리 바게닝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변호사님? 예, 뭐 이거 역시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네. 익숙치 않은 단어라고 익숙치 않은 보시면 단어. 될 겁니다. 예. 근데 아마 이제 외국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씩 보셨을 장면인데요. 네. 왜 이 수사관이 범죄자를 취조하면서 뭐 죄를 인정해라, 아니면 뭐 공범에 대해서 증언을 해라, 조직에 대해서 증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대가로 네. 뭐 형량을 좀 낮춰주거나 뭐 얼마로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죠? 맞아요. 예. 그런 장면 미드나 뭐 영화에서는 뭐 종종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것처럼 이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량을 낮춰주거나 예. 아니면 조금 가벼운 제목을 적용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이제 플리 바게닝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뭐 우리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네. 뭐 유죄 협상 제도 아니면 뭐 사전 형량 조정 제도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플리바게닝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인 장시호 씨와 관련돼서 이슈가 또 됐거든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 국정농단 수사가 이제 시작되면서 네. 뭐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시호 씨가 네. 그 수사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네. 또 뭐 아주 중요한 증언들을 하면서 특검의 도움이다, 뭐 그렇죠. 특검의 복동이다, 뭐 이런 얘기로 들렸다는 이제 전언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시호 씨에 대한 형을 검찰 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하는데요. 예. 검찰이 이례적으로 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구형을 했기 때문에 많이 화제가 됐죠. 뭐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플리 바게닝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 플리바게닝이 법적으로 인정이 됐던 게 아니었던 건가 봐요. 예, 뭐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예. 이것이 허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해외 어느 나라에서 이런 플리바게닝이 인정이 되고 있나요? 예,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본 것처럼 예. 특히 미국에서 이 플리 바게닝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나라를 좀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뭐 이런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기는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유의할 점이 우리와 법 체계가 아주 유사한 이웃나라 일본 역시 내년 6월부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검찰이 구형량을 줄여주는 사법 거래가 도입된다는 예. 얘기가 있습니다. 사법 거래요.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플리바게닝을 도입하려거나 아니면 도입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플리바게닝이라고 볼 수 있는 예. 내부 증언자 형사 면책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내부 증언자 형사 면책 제도.
이거 지름이 어려운데 이게 어떤 분야에 도입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 개인적으로 그냥 범죄를 저지르기보다는 네. 단체라든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범죄가 실행됐을 때 사실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도입에 대한 논의가 나왔을 때 조직 폭력이나 아니면 뭐 기업 부패라든지 뭔가 조금 더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내부자가 뭐 유사 범죄 방지나 또는 같이 이제 범행을 했던 공범 검거를 위해서 예. 도움을 주는 뭐 결정적인 증언을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아니면 조금 감경해주는 식으로도 사실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논의가 됐었는데 일단은 도입이 안 된 거잖아요. 왜 무산이 됐을까? 이게 사실 네. 2011년에 이제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했던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수사 편의주의라는 이제 지적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그 딜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게 수사 편의주의로 흐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아서 무산됐었고요. 2016년에도 검찰이 이제 범죄가 너무 다양화되고 첨단화되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만 그런 범죄자들을 손쉽게 검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논의가 시작이 됐었는데 역시나 이제 입법 추진까지는 실패했고요. 그리고 올해 또 다시 이제 또 검찰이 고민을 해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장시호 씨가 예. 법정 구속되던 그 6일날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논의됐던 게 사실 형벌 감면제도, 이 플리바게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예. 형벌 감면제도에 대해서 그냥 이제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뭐 대중들이 보기에는 장시호 씨가 이제 플리바게닝의 수혜자인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법정 구속이 되고 예. 같은 날 대검찰청에서 이런 또 비슷한 논의가 있었고 좀 공교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상 이 플리바게닝이란 것이 검찰과 피의자 간의 협상이나 뭐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나? 그냥 뭐 이번 장시호 씨처럼 약간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라도 이루어지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장시호 씨 같이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변호사님. 예, 검사가 명백하게 인지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래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사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러니까 암암리에 좀 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특히 뭐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범죄인의 어떤 증언이 없이는 추가적인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맞아요.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제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장시호 씨가 좀 불쌍한 것 같다라는 네. 얘기도 좀 나오는 게 왜냐면 검찰이 이제 조금 플리바게닝 비슷하게 구형을 좀 낮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이미 다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서 사실은 무죄로 다툴 수 없는 지금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걸 보면서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래 플리바게닝 도입이 안 돼 있지라는 걸 또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예.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점과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검찰이 아직까지는 플리바게닝이 우리가 명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뭐 범죄를 묵인해 둔다든지 네. 아니면 뭐 형량이 이만큼 구형해야 되는데 뭐 깎아서 이렇게 좀 눈 감아준 듯한 그런 행위를 하면 사실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우리나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맞지 않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죄를 지었는데 어떤 증언을 한다고 해서 이게 죄값이 덜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런 원칙에 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의견들도 꽤 많거든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우리나라 이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 절차가 도입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형량을 정하는 기준 중에 정상 참작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어떤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죄와 관련된 다른 그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과정을 본다면 이 범죄자가 반성하고 있구나. 네.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구나.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검찰에서도 구형량을 낮추고
재판부도 저 사람이 반성하고 있는 저런 점을 참작해서 형을 낮춰주는 뭐 그런 식의 제도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검찰이나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좀 공식적으로 법규화하자라는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도 미국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네. 플리바게닝 장면이 이제 심심치 않게 목격이 그쵸.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국민적인 부정적인 여론이 아마 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검사와 그리고 이제 변호를 맡은 변호사 간에 몇 년 하면서 이제 서로 우린 이거 할 테니까 예. 이렇게 하자 하면서 정말 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사법부에 대한 그런 불신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정말 딜을 할 수 있으면 돈이 많은 사람은 능력 있는 인맥 좋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기는 해요. 맞네요. 그럼 두 분은 일단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도입이 좀 부정적이다 이런 쪽이신가요? 아니요,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 어차피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공식화하고 합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전면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런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범죄, 뭐 마약 범죄라든가 뭐 뇌물과 관련된 뭐 비리 범죄 이런 수사를 꼭 해야 하지만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수사가 불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입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전에 사실은 검찰 내부적으로 굉장히 투명한 뭐 시스템이라든지 절차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확실하게 마련된 이후에 그런 걸 이제 공식화하면 그러면 이제 국민적인 반감도 조금 더 줄어들고 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반대는 아니시지만 적절하게 도입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주간 브리핑 내용 중에 플리바게닝에 대해서 두 분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각자 가지고 오신 이슈들 하나씩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이슈 이성원 변호사님이 준비를 하셨죠?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2018년도 예산안 분석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내년 예산안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또 어떻게 해서 예산안이 결정이 최종이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런가 보다 하긴 하는데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 그 예산안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운영이 되는 걸 보면 어떤 때는 뭐 국민들에게 불리하기도 하고 이런 거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뭐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안에는 그 세법이나 복지 예산 같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간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이 정책에는 예산이 뒤따르지 않은 정책은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통해서 내년도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항상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여야가 그렇게 치열하게 대립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땠나요? 뭐 올해 역시 뭐 크게 대립을 했었는데요. 올해의 특징은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합의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여야가 해프닝 끝에 합의를 뭐 큰 틀에서는 했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통과는 됐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2018년 예산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뭐 법률 용어 만만치 않게 어려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2018년 예산안에 대해서 우선 총체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예산은 총 428조 8천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금액에서 1,375억 원 줄어든 예산이고요. 올해 예산이었던 400조 5천억보다 7.2%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올랐고요. 예. 정부가 낸 거에서 조금 깎였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428조, 가늠할 수 없는 숫자라서 좀 예. 어마어마하긴 한데 내년 예산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에 좀 쓰이게 되나요? 예, 뭐 세부적으로 보면 이 보건과 복지 고용 예산이 144조 7천억으로 전체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예. 다만 올해보다 예산이 11.7% 늘었지만 아동 수당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방 행정 예산이 69조 원, 외교 통일 예산도 4조 7천억 원입니다. 그렇군요. 보건, 복지, 고용 뭐 늘어난 예산도 있나요? 예, 뭐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그러죠. 예. SOC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크게 늘어났어요. 예. 예, 정부는 그 SOC 예산을 17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었는데요. 네. 국회에서는 1조 3천억 늘린 19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와, 1조 이상 늘렸다는 건 굉장히 많이 늘린 것 같습니다. 이 사회 간접 자본 예산 늘린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이게 이제 말이 좀 많은데요. 예. 예, 좀 차분히 말씀드리면 국회가 이 사회 간접 자본을 늘린 건 경제 활력 제고 목적으로 철도, 도로 등 국가 기관망 예산을 1조 2,757억 원 늘린 건데요. 예. 뭐 일각에서는 이게 뭐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네. 자신의 지역구로 예산을 많이 끌어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내년 선거가 좀 예상보다 크게 진행될 네. 거라는 기사도 나왔었는데 예. 자, 일단 예산안 통과를 두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무원 중원 문제였습니다. 이쪽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당 부분은 여야가 굉장히 격렬하게 이제 격돌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예. 당초에 정부는 12,221명을 증원하는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것보다 뭐 후퇴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후퇴한 9,475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처음 제출했던 것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 목표가 뭐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뭐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공무원의 이제 순 증가가 한 7,00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사실은 당초 정부가 이제 제출했던 것보다는 조금 후퇴했지만 예. 하지만 연평균 순 증가보다는 더 훨씬 앞선 수준이거든요. 그러네. 한 2,500명 정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정부 목표는 뭐 성공적으로 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말이 나온 내년 일자리 예산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전체 일자리 예산 가운데 76%가 내년 상반기에 이제 투입될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9,475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더 채용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채용이 예상되는 그 분야가 첫 번째는 이제 경찰, 파출소와 이제 지구대 순찰 인력까지 포함한 경찰 인력, 그리고 부사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생활 안전 밀접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근로감독관, 예. 질병 검역, 건설, 화학 안전, 뭐 출입국 관리, 굉장한 다양한 생활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 분야에 네. 포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국민들과 좀 밀접한 분야에 좀 증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함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세법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님. 예, 뭐 일단 좋은 거부터 살펴봐야 거부터. 되겠죠. 예.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걸 이제 ISA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ISA의 비과세 한도 범위가 조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예, 조정돼요? 그러니까 지난 2016년도에 이게 도입이 됐었는데 이 ISA가 기존에는 이게 한도가 한 네.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서민형과 예. 농어민형에 대해서는 400만 원으로 그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 거죠. 2배나 늘었네요. 예, 그 세금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 의무 가입 기간 동안에 이 ISA에 넣어둔 돈을 인출하게 되면 네. 그 감면된 세액만큼을 추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개선이 돼서 이제 앞으로는 납입 원금의 범위 내에서는 예. 인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되지 않도록 세법이 바뀝니다.
그렇군요. 예. 우선은 뭐 대상인 서민들이나 농어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야가 세법 개정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크게 격돌한 부분은 뭐 다 아시다시피 법인세에 대한 세법인데요. 예. 이것도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야 시각이 가장 달랐던 부분이 법인세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투표를 하지 않고 예.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예, 뭐 사실 자유한국당이 투표에 참여를 했다면 네. 뭐 이게 부결됐을 가능성도 높다, 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예. 지금까지 이제 법인세율은 200억까지는 10%, 네. 200억을 초과하면 22% 최고세율이 적용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한 구간이 더 늘어나게 쪼개진 됩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윗부분이 윗부분이. 하나 더 올라간 거죠. 예. 한 단계가 더 생긴 겁니다. 2018년도부터는 과세 표준액이 3천억을 초과하는 그야말로 1% 대기업, 그러니까 예. 초인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대기업의 경우에는 3%포인트 상향이 돼서 네. 2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 예, 되겠네요. 한 2조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 또 주목을 받았던 것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예, 일단 뭐 고소득자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뭐 예. 이견이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뭐 지금 현재는 최고 세율 40%가 5억 초과일 경우로 적용이 됐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조금 낮아져서 3억 초과 5억 원 이하의 경우는 40%, 예.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포인트가 상향돼서 예. 42%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아주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좀 많이 내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간도 좀 쪼개졌고요. 예, 예. 이게 참 해당성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 보면 이 정도 내야죠. 와닿지는 않네요. 일단은 이렇게 대기업이나 뭐 초고소득자 예. 이와 관련된 세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민들에게 필요한 이 개정된 세법을 또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예, 우리가 이제 연말 정산할 때 보면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네. 거기에 일정 퍼센트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도소공연비 지출분이 신설됐습니다. 오. 예, 그래서 이거 내년부터는 총 급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예. 도소나 공연비 지출로 지출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30%, 그리고 추가적인 100만 원 공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좋네요. 예. 네. 일단 뭐 말은 어려워도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가 300만 원. 예. 거기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공제해 주었고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율은 또 10%더 올려서 40%를 공제를 하고 도소공연비 지출분에 100만 원 한도를 더해줘서 예. 총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앞에 내용이 좀 복잡하더라도 네. 연말에 내가 공제가 더 많이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네. 해서 어차피 프로그램 돌리시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공제가 좀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유념하셔야 될 분은 도서 구입이나 네. 공연에 쓰신 비용이 추가적으로 되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챙기시면 혜택을 좀 알뜰하게 챙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우 책도 많이 봐야 되겠고 이제 문화생활도 좀 더 많이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앞에 초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네. 그 금액은 좀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번 내용은 좀 많이 와닿네요. 그렇죠. 네, 자 일단 또 월세 지출액에 대한 세법도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 양 변호사님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일단은 현재도 무주택자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 현재 7천만 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서 10% 그리고 75만 원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고시원도 여기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래요? 당연히 이제 원룸도 해당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젊은 근로자들 경우에는 월세 지출액이 늘 나가는 고정 비용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경우에 지출액의 10%였는데 이게 12%로 2% 포인트 공제율이 조금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이제 젊은 근로자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근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조금
불편한 소식이 또 있다고요, 이 예. 변호사님. 뭐 이게 이제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불편한 건 아, 아니기 그래요? 때문에 하여튼 네.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당장 내년부터는 아닙니다. 2019년부터 정부가 이제 애초에 6살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이던 세액 공제를 오. 이제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정부의 계획안은 2021년부터 없앨 예정이었는데 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19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 6살 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 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건 뭐 자녀를 부모 입장에서는 반발이 안 나올 수가 없는 항목인 것 같은데 시기가 좀 당겨진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 연동해서 보셔야 되는 게 예. 내년부터 9월로 합의가 됐죠.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6세 미만 아이에게 이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자녀 세액 공제 또는 그리고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 같은 것들은 이 중복이 되는 혜택이니까 네. 결국은 이 공제, 세액 공제를 폐지하게 된 것이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제도도 좀 바뀌었더라고요. 요즘 등록금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국가 장학금 제도에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내년에 맞춤형 국가 장학금 예산이 총 3조 6,800억 원 정도가 배분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장학금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소득 1에서 3분위 이제 학생에게만 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소득 4분위인 가계 월소득 529만 원 이하까지 이제 조금 더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이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뭐 입학과 동시에 빚부터 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좀 배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해서 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같은 이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을 사실 벌여왔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8,932억 원이나 이제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사실 월급 140만 원 미만인 노동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190만 원 미만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규 가입 때 보험료의 90%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전체적으로 그냥 저희가 살펴본 내용만 봤을 때는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조금 취약계층은 조금 혜택을 더 주자 이런 내용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 2018년 예산을 두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국민으로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세금 많이 내는데 내는 만큼 이런 부분에 좀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두 분은 평소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요? 예, 이건 뭐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솔직하게. 제가 조기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뭐 체육 분야, 사회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이 좀 확보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괜찮은 것 있는데요. 같은데요. 국민 건강 증진을 그러니까 위해서. 국민들이 어떤 취미나 이런 여가, 레저 활동을 하는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예. 이것이 굉장히 산업 파급력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미를 갖게 되면 그 취미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소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국가가 예산을 좀 써서 국민들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네.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축구에 꼭 예. 언젠가는 사심 조금 더. 약간의 지원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 겁니다. 양 변호사님 평소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뭐 평소에 생각하는 부분이 뭐 워낙 많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뭔가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포항 지진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제 지인도 포항에 사는 지인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점점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그것도 되게 무섭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좀 책정돼서 좀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건축도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는 내진 설계를 다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 이렇게 한 번씩 들어봤고요. 내년 대한민국 가계부 2018년 예산안 분석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의 계획안은 2021년부터 없앨 예정이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19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소득 4분의 2인 가계 월소득 529만 원 이하까지 이제 조금 더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이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좀 써서 국민들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점점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그것도 되게 무섭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좀 책정돼서 좀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18년 예산안 분석에 대해서 두 분 각자 어떤 촌철살인 한마디 써주셨을까요? 먼저 이슈 준비하신 이성훈 변호사님부터 볼까요? 네, 국민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 성대모사 하신 건가요? 나름 해봤습니다. 예. 이번 예산안 여야 합의 과정을 보면서 예.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 과연 국민이 먼저인가, 자기들이 먼저인가라는 점을 봤습니다. 뭐 법인세 부분이라든가 공무원 증원 부분 이 부분들은 여야가 자신들의 이념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치열하게 협상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동 수당이라든가 노령 인구에 대한 기초연금 부분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필요한 시기가 언젠가를 따져서 서로 협상을 벌여야 되는데 예. 이 지방선거를 놓고 이 선거에 영향이 줄까 안 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싸움을 했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모든 법안 심사에 있어서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이 먼저다. 양 변호사님은 네. 깔끔하게 써주셨습니다. 저는 예. 투명한 집행이라고 썼는데요. 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 모두가 여기에 좀 더 이제 예산이 책정됐으면 좋겠다. 여기 좀 더 돈을 써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감안을 해서 정책된 정말 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저는 실질적으로 쓰이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그 과정에서도 조금 더 진짜 투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갔으면 하는 네. 마음이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민이 항상 먼저고요. 또 집행된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서 나라 살림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변호사 추격대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지민 변호사님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어디에 있는지 불안한 그들. 범죄자 공개법 실태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여자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범죄자들이 우리 주변에 좀 어디에 있을까 좀 두려움을 갖는 게 우리 모두의 사실 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가 혹시 주변에 내 범죄자가 있나라고 알아보고 싶으면 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대한민국 범죄 사건 중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아주 흉악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조두순 사건. 이 범인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청와대 답변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성범죄자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에 혹시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살고
살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살고 있느냐라는 게 이게 성범죄자밖에 없나요? 이게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자 알림이, 그러니까 성범죄자를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여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신상이 이제 공개됐던 그런 제도였어요. 예. 그런데 점차 확대가 돼서 굳이 아동과 청소년 대상이 아니라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는 이제 공개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예. 성범죄자 알림위에 이제 공개되는 그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한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공개되는 이유는 알긴 알겠는데 뭐 성범죄자만 유난히 더 공개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범죄학적으로 봤을 때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이제 재범률이 좀 더 높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교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본인의 이제 본능과 좀 더 관련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본능 억지력이 조금 뭐 떨어지게 되면 또 이제 재범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피해자, 이렇게 잠정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면서 예. 조금 이제 뭐 정보를 고지하고 경고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성범죄자 알림이 이거 좀 자세히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성범죄자 알림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지도 검색도 되고 조건 검색도 되고요. 예. 여기에서는 성범죄자의 이제 주소지라든지 얼굴도 확인할 수 있고요. 간단한 이제 신상 정보 같은 것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서 사실 저도 이제 호기심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봤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손쉽게 그냥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다운을 받아야겠습니다. 네. 근데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같은 글을 보면 무기징역으로부터 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되지 않는다면 출소 후에 알아볼 수 있게 얼굴이라도 좀 보여달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실제로 청와대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예. 조두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5년간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이 포함될 것이다. 예.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 흉악한 범죄 사건을 돌이켜 봤을 때 조두순 사건에서처럼 어떤 때는 얼굴이 공개가 안 됐고요. 또 어떤 때는 뭐 최근에 이영학 같은 예. 경우는 얼굴이 또 공개가 바로 됐었잖아요. 근데 범죄자의 얼굴이나 신상 공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예, 이것이 이제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예. 그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경우에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든가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의 공익을 위해서 예.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서 피의자의 얼굴, 실명, 나이 이런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떠올려 보면 굉장히 강력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뭐 옛날이어서 그런가요? 왜 네. 그때 공개가 안 된 걸까요? 예, 옛날이어서.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법안은 그 2008년 조두순 사건 이후에 개정된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 사건 당시에는 예.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조두순의 경우에는 이 법에 적용되는 것처럼 얼굴이나 신상 정보가 신문이나 방송 같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조두순 사건이 어떻게 보면 발단이 됐을 수도 있는 예. 그런 거네요. 근데 성범죄자 알림이 아까 저희가 얘기를 나눴었는데 생각보다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양 변호사님. 네, 이게 2014년에 감사원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이 시스템에 등록된 3,835명 중에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또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1,068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거주지를 이제 분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148명의 주소지가 경찰이 파악한 실제 거주지와 달랐다는 게 큰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큰 문제 맞네요. 그쵸.
아니 그러면 7명 중에 1명 걸로 이 성범죄자 알림에 등록된 주소가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게 사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 먼저 이제 경찰이 파악한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법무부 시스템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관리하는 여성가족부에 이제 통보가 돼서 정보가 수정이 되는데 예. 이게 딱 들어도 뭐 여러 군데를 딱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한 2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건 뭐 또 결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해 뭐 과정과 절차를 거칠 수는 있겠지만 2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대한 성범죄자에 대한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건데 국가에서 보다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사실은 본래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 예. 3개월에 한 번씩 거주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법무부에 통보하고 법무부는 이제 여성가족부에 알리고 예. 이 이제 시스템인데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어떻게 관계자에 얘기했죠? 따르면 예. 법무부에서 온 주소지 정보가 이제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대요. 그럴 때에는 재확인을 요청해서 재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정보를 통보받는데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확인 절차를 조금 더 걸치는데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또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재범이 높은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우리가 좀 더 빨리 알 수 있게 뭔가 절차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주소를 옮길 때 뭐 내가 옮긴다, 이렇게 따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법 규정은 없을까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공개 대상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를 옮길 때 20일 이내에 경찰에 알려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행하지 않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20일도 좀 길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 어쨌든 이것이 또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안타깝게도 그런 사건이 사실은 발생을 했었는데요. 2012년에 실제로 이제 성범죄자로 신상 공개가 돼 있던 이제 김모 씨가 네. 충남 아산에서 경남 진해로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면서도 경찰에는 따로 알리지 않고 한 5개월이 지나서 경찰에 알린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그 경찰에게 알리는 그 5개월 사이 동안에 이 남성이 차관에서 여고생을 성폭행을 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은 그 신고가 뭐 늦어져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인류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경찰에 더 빨리 파악이 되고 조금 더 감시가 됐더라면 이런 범죄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들어요. 맞아요. 미리 좀 알았더라면 그 여고생이 좀 더 조심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 또 문제로 지적되는 게 있다면서요. 이 성범죄자 또는 범죄자 같은 신상 공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 또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예, 일단 법 조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보면은 네. 그 등록 정보의 공개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 성범죄자는 사진, 성명, 주소, 그러니까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이런 등록 정보를 이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 법원에서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은 그 신상이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공개되게 됩니다. 예. 뭐 여태까지 계속 한 얘기죠. 저희가 지금까지 예. 나눴던 얘기죠. 그런데 예. 문제는 이제 같은 법 55조에 예. 이런 법률의 제한 사항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제한일까요? 예, 55조를 한번 보면요. 예. 예, 공개 정보의 악용 금지라는 조항인데요. 악용될까 봐. 예, 그러니까 성범죄자 신상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고 예.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개인적으로 내가 뭐 아까처럼 변호사님처럼 네. 앱을 다운받아서 그 안에서 확인하는 건 되는데 우리 동네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대라고 그거를 SNS나 뭐 문자 메시지 통해서 다른 지인, 친구한테 옮기는 거는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조항만 보시면 다 해석하시는 아니요, 변호사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예.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더 쉽게.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성범죄의 신상 정보를 캡처를 해서 소셜 미디어 등에 공유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인 거죠. 그렇군요. 예.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돼야
낸다는 이유인데요. 예. 실제로 사건 하나 보면 2017년 3월에 20대 대학생이 친구의 지인이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소셜 미디어 메신저로 이 예. 범죄 정보를 전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친구는 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좀 뭔가 안타깝네요. 네. 뭐 친구의 지인이기 때문에 알려준 건데 벌금형에 처해졌다니까. 뭐 어쨌든 간에 예. 지금 법이 이러니까요. 자, 지금까지 성범죄자를 중심으로 이 신상공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두 분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보완책이나 개선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가장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주소와 이제 뭐 신상을 공개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주소지 정보가 틀린 경우가 많다는 그 감사 결과가 가장 안타까웠거든요. 기간도 너무 길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만든 그 목적 달성을 아예 이제 사실 실패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입법적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그 시스템을 조금 더 빠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 강제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외로 또 많은 저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보더라도 이 앱을 어떻게 다운받아서 뭐 이용할지 모른다거나 아니면 확인을 할 수 있대라는 건 알지만 굉장히 복잡한 줄 아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손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홍보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네.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알림이. 이렇게 검색하면 네. 그렇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 변호사님은요? 예, 뭐 계속 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예. 이 신상 공개가 갖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형벌적인 성격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 사실이 일정 기간 아니면 상당 기간 공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네. 그 범죄를 저지르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그 공개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형벌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형벌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떤 형벌적인 기능을 달성하고 있다고는 보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 이런 신상 공개, 그러니까 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인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 공개를 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공개를 결정한 이상은 그 공개된 신상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 효과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는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잠재적 피해자는 절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뭔가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범죄자 공개법 7태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 나눠봤네요.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봐야겠죠? 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절차를 조금 더 걸치는데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또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성범죄의 신상 정보를 캡처를 해서 소셜 미디어 등에 공유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인 거죠. 예. 이 앱을 어떻게 다운받아서 뭐 이용할지 모른다거나 아니면 확인을 할 수 있대라는 건 알지만 굉장히 복잡한 줄 아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손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홍보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상 공개, 그러니까 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두 번째 이슈 준비하신 양재미 변호사님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뭐라고 네, 쓰셨나요? 저는 이제 알림이의 기능을 제대로 좀 네. 구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렇게 써봤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알림이 시스템을 다운받아가지고 해보면서 네. 이런저런 검색을 이제 뭐 주소지를 넣으면서 검색을 해보면서 느낀 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그냥 알고 있는 차원이었는데 이게
전혀 다른 사실일 수 있다고 하니까. 왜냐면 네. 이 사람이 여기 안 살고 저기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뜨지 않는 또 다른 뭐 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사실을 아니까 조금 배신감과 함께 또 다시 이제 또 무서운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잠재적인 피해자에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제 검색이 되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게 이 시스템을 만든 그 관계자들의 모든 책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시스템을 좀 더 견고히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조금 더 견고하게 운영을 해서 잠재적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절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원 변호사님은요? 예, 주홍 글씨는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그 뭐 유명한 소설이었죠. 주홍 글씨라는 소설에 보면 간통죄를 저지른 여인에게 주홍 글씨로 이제 죄를 낙인 찍게 되는데요. 네. 이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꼽는 것 중에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성범죄자나 특정 강력 범죄자의 경우에 이제 공개를 하기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주홍 글씨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잘 보이는 곳에 좀 붙여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성범죄자와 함께 뭐 여행을 모르고 가는 경우도 그럴 있다고 수도 있죠. 하니까 완전 위험한 거죠. 이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서 좀 제도가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소설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내용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이 주홍 글씨가 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잘 시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 이슈와 함께 또 냉철한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